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만든 초전도체로 이목을 끌었던 LK99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 4곳의 검증 결과 초전도체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초전도저온학회 LK99 검증위원회는 서울대와 한양대, 부산대, 포스텍 등 4곳의 LK99 재현 실험 결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도체에 가까운 특성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던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다음 주 초쯤 중국 내륙으로 상륙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뉴욕시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북미와 유럽 곳곳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 발화의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기후변화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9월부터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 제한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던 경찰이 시행 시기를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곳에서만 우선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말을 바꾼 건데 운전자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50명에 달해 최근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10명 가운데 8명은 부모이고 학대가 이루어진 장소도 대부분 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던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다음 주 초쯤 중국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키나와 남동쪽 먼 해상을 지나고 있는 태풍 하이쿠이가 다음 주 초 점차 강한 강도로 발달해 중국 상하이 남쪽 해안에 상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태풍은 중국 동해안에 따라 북상하며 점차 약화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주말과 휴일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2호 태풍 기러기는 진로가 유동적인 가운데 다음 주 초 일본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했던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해 사망자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연방 지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이 몰아치며 나무가 금방이라도 뽑힐 듯 위태롭습니다. 긴급히 대피한 사람들은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해안가 고속도로는 물바다가 되고 도로 곳곳도 바닷물이 범람해 폐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 가운데 절반가량인 30곳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Flooding is unbelievable. Bayshore Boulevard is completely underwater and dangerous. 해안가 도로에 폭우와 해일이 이어지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선이 끊어져 걸프만 인근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템파 국제공항은 폐쇄돼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플로리다를 관통하고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거치며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강력 4급 허리케인이었던 이달리아는 플로리다주 상륙 후 2등급으로 낮아졌지만 계속 비를 뿌리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at level of storm surge is life-threatening. Do not go outside in the midst of this storm. 강력한 태풍은 올여름 바닷물 수온이 32도까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이어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지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 산불로 뉴욕시보다 큰 면적이 다 타버렸습니다. EU 관측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도 해마다 겪었던 홍수 피해 대신 전례 없는 산불이 덮치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무서운 기세로 번집니다. 헬리콥터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밤새 이어진 산불로 나무들은 까맣게 그을렸고 교회와 마을도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Δεν μπορούσαν να κάνουν τίποτα από την θερμοκρασία, την πολύ και από την πολύ κάπνα που είχε εδώ πέρα. Προσπάθησα με ένα φίλο μου να μπορέσω να σώσω οτιδήποτε, αλλά η θερμοκρασία ήταν πολύ ανεβασμένη και τα άφησα όπως ήταν και έφυγα. 지난 19일 시작돼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 북동부 산불은 최소 20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불로 타버린 면적은 서울이나 뉴욕시보다 더 넓은 수준으로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Notably in Greece's Alexandroupolis region, we are facing the largest wildfire ever recorded in the EU. In this context, we have mobilized 12 aircraft from our rescue fleet, together with over 400 firefighters and 60 vehicles. 전례 없는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건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도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져 큰 피해를 내고 있는데 해마다 주로 허리케인과 홍수 피해가 잦았던 이 지역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Nobody alive in Louisiana has ever seen these conditions. It's never been this hot, this dry, or this long. 이 밖에도 캐나다와 스페인 등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이어진 역대급 산불의 발화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기후변화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나면 더 크고 빨리 번지며 불길을 잡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계속되면 이런 현상이 더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한 중국인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비꼬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갈등을 부각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외벽 전광판에 괴물들이 등장하는 난해한 공연 영상이 떴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관련 문화축전의 한 장면입니다. 화면 아래엔 당시 공연이 지난 24일 방사능 오염수 배출의 예고편이었다는 영문 자막이 깔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행위를 꼬집기 위해 한 중국인이 올린 광고 영상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사는 중국인들은 방류 사실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인터뷰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Noticias sobre que Japón. No lo sabía. No lo sabéis. No. No lo sé. No creo. No. 방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단결하고 부당함을 널리 알리자는 중국 관영 매체 사설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인들의 분노를 부각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日本政府无视国际社会的强烈质疑，单方面强行启动福岛核污染水排海，给全球海洋环境和全人类健康带来不可预测的风险。 그러나 들끓는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썼으니 중국인은 오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판을 내건 도쿄의 한 식당. 我不知道这个电是什么意思哈，你自己想吃福岛食材没有任何问题，我不知道你为什么要带上中国人哈。我们现在打电话报警。 인터넷 방송에서 나온 일본인 정객의 망언은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ここで9月からもう団体観光客来ますけど、9月入国条件でホタテ食えと。条件ホタテ10個. 격분한 중국의 편의점 주인은 일본 상품 수백만 원어치를 스스로 폐기했고 한 중고차 판매상은 일본 차를 팔지 않겠다며 때려 부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소금 품귀 현상을 겪은 중국인들이 러시아 극동에서 소금을 사재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연해주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금을 구입해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차량 국경 검문소에서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술리스크 세관 관계자는 연해주를 떠나는 중국인들 수화물에 비록 양은 많지 않았지만 소금이 있었다며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매체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에 이어서 홍콩, 마카오 등에서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갑상선암을 앓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전 방사선이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네, 원전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법원 앞에 모인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재판부는 주민건강 피해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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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 원인은 원전 방사선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보다 낮고 암 발병이 원전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6월 환경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근거로 원전의 책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월성원전 반경 5km 내 지역 주민 960명을 조사한 결과 740명에게서는 3중 수소가 검출됐고 16명은 염색체 손상도 심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당시 환경부는 원전과 암 발생률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조사 범위를 반경 20km로 정한 탓에 건강 피해 규모가 축소된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조사한 역학조사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핵발전소로 인해 피폭되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주민들의 상고 입장에 따라 대법원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꼽히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소송은 1심에서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주민이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과학기술력이 곧 국력인 시대, 과학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여기 만화보다 재미있는 영상으로 과학을 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100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과학드림의 운영자이자 또 YTN 사이언스 시청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정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에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과학드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정훈입니다. 과학드림 채널을 운영한 지는 한 4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현재는 구독자가 100만 명 정도 되어가고 있고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채널이 많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과학 강연이나 출간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됐고 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YTN 사이언스 시청자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스튜디오는 처음이라서 네.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분들이라면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팬이실 텐데요. 그래도 직접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과학 분야 중에서도 멸종한 공룡 같은 고대 생물들이나 아니면 생명의 진화나 동물 행동 혹은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생명공학 기술들 위주의 어떤 생명과학 전반의 콘텐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하면서 구독자가 100만 명 가까이 모였잖아요. 근데 원래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는 과학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당시 꿈은 이제 과학 교사였는데 우연한 기회로 과학 잡지 기자로 일을 하게 됐고 10년 정도 그 일을 했고요. 하는 일은 이제 과학 관련 기사를 쓰고 다양한 과학자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2017년, 18년도 이후에 글로 된 서적 출판물보다는 유튜브 같은 이제 뉴미디어 플랫폼이 많이 급부상을 했고 이제 거기서 동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 저도 이제 글로 된 출판물보다는 다른 쪽으로 커리어를 확장시켜 보자는 생각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대박이 난 거군요. 아,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채널을 쭉 보니까요. 지금까지 150개가 넘는 주제를 다루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목만 봐도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주제들이었는데요. 아이템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이제 보통은 키워드는 익숙하지만 이제 키워드와 관련된 주제는 낯설게 접근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이제 공룡이라는 키워드는 익숙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익숙한 키워드 안에서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같은 익숙한 주제보다는 공룡이 왜 하필 중생대에 번성했을지와 같은 좀 낯선 질문들을 던지는 편이고요. 예. 예를 들면 또 하나의 예는 식충식물이 대중들한테는 익숙한 키워드인데 네. 이제 식충식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식충식물을 먹는 곤충도 있을까라는 주제를 약간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식충식물이 보통 곤충을 네. 먹는데 그것과는 이제 반대되는 주제를 많이 잡아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또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과학 기자 시절에서 이제 데스크에서 거절당한 주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주제들 중에서 찾아서 하기도 하고 또 과학 서적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의 논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자료를 찾고 혹은 요새는 과학자분들도 자기 개인 SNS에 과학 칼럼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형태라서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 과학 같은 것들이 팩트가 또 생명이고 이 채널에 보시는 분들도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시 직전까지 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감수 같은 걸 또 따로 받으실까요? 이제 감수를 받기는 하는데 사실은 모든 컨텐츠를 감수를 받지는 못하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논문을 쓴 해외 저자분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도 유명한 과학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 과학자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컨텐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제 그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부분을 또 다룰 때는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좀 거침없이 선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10년 동안 제가 과학 기자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과학이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뭐 물리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뭐 해양학 이런 분야에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을 만날 때 그 전에 미리 배경 지식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다양한 분야에 걸쳐진 지식들을 좀 넓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하신 콘텐츠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는 뭘까요? 네, 조회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 1,100만 조회수가 나온 그 왜 사람을 먹으면 안 될까라는 식인종 관련 콘텐츠가 제일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영상은 진화론에 담긴 진짜 가치란 영상인데 이 영상은 이제 과학적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그보다는 진화론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떻게 스며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을 대하는 인식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그런 철학적 메시지도 담겨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영상을 가장 좀 제 스스로는 좀 뿌듯하게 느끼는 영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유익하다, 재미있다라는 댓글을 사실 이제 저도 많이 보는데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학 드림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고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보람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보다 다양한 기회가 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이를테면 뭐 출간이나 아니면 강연이나 뭐 공공기관에서 뭐 인터뷰로 초대를 해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 되고요. 이제 반면 그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또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재밌게 봐주셨다는 댓글들을 보면 또 보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이 워낙 새로운 가설들이 계속 나오는 분야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새로운 가설이 나오면 좀 곤혹스럽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둔콜레오스테우스라는 고대 어류 관련된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그거를 만든 직후에 그 고대 어류의 크기가 재조정되는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너무 과장됐다고 기존의 연구가.
그래서 그런 논문이 나와버리면은 컨텐츠를 이미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죠. 그렇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과학 분야 유튜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유튜버들과 달리 좀 과학드림만의 장점, 색깔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만화 같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어린 시절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학 만화책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만화로 이루어진 과학책이.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도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개체들을 의인화시켜서 눈, 코, 입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과학자들의 얼굴을 등장시켜서 거기에 말풍선을 넣어서 약간 만화 컷 같은 형태로 보이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자는 게 제 철학이긴 하고요. 예. 이제 과학적 내용을 조금 빼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야 그래야 재미가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래야 보다 많은 대중들이 과학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요즘 대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로서 또 추구하고 있는 포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되게 지금 현재 과학드림 채널이 한국에도 있지만 일본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채널도 개설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 미국 채널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 일본 채널은 꽤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구독자 30만 명을 넘어섰는데 네. 이제 이 채널들을 더 성장시켜서 한국의 과학 컨텐츠도 해외에 조금 이렇게 먹힐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 네. 또 과학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인 만큼 과학이 대중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과학 드림을 포함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선 뭐 연구를 통해 인류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은 우리 과학자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대중들이 과학을 대하는 시각을 아주 살짝만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전보단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걸 떠올리면 조금 낯설기도 하고 좀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저와 같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컨텐츠를 보고 좀 과학이 재밌네? 좀 볼만하네? 흥미롭네? 약간 이런 느낌만 갖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학에 대한 인식을 살짝 변화시키는 것이 나중에는 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들 그리고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이 쉽지 않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렵다는 것과 재밌다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재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그래서 이 과학이란 단어나 학문에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조금 더 흥미롭고 따뜻한 눈길로 봐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드림의 김정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기관 4곳에서 진행된 LK99 재현 실험에서 해당 물체가 초전도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초전도 저온학회 LK99 검증위원회는 서울대와 한양대, 부산대, 포스텍 등 4곳이 진행한 LK99 재현 실험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서울대와 한양대, 부산대 연구팀은 기존 논문에서 나온 LK99 제조 방법에 따라 샘플을 제조했는데 부도체에 가깝거나 저항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은 LK99 단결정을 만드는 별도 공정을 택했는데 부도체의 특성이 나타났다고 검증위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9월부터 시행할 거라고 발표했던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제 운영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9일 보도 자료를 내고 9월부터 스쿨존 내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밤 9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시속 50km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장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새로 시행이 될지에 대한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 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경찰이 대국민 교통 정책을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과장 기만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 당국의 심사 기준이 마련돼 9월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위장 광고,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지침에는 친환경으로 표시하려면 제품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제품 일부분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도 전체를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를 지침에 담아 사업자가 참고하도록 했고 셀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50명으로 최근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부모였고 장소도 대부분 집이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 숨진 12살 이시우 군. 조사 결과 의붓 어머니에게 1년에 걸쳐 학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처럼 아동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지난해 50명에 달했습니다. 2019년 이후 40명대 초반이었는데 더 늘어난 겁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방임이나 괴롭힘을 당해 숨진 영유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아이들이 17명,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희생된 아이들도 14명에 달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에는 4만 6천여 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줄었지만 당시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신고가 급증했던 걸 고려하면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또 신고 건수 가운데 60% 정도는 실제 학대로 판단돼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주범은 여전히 부모였습니다. 학대 행위자 가운데 부모가 82% 이상이었고 대부분 집에서 고통을 줬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거듭 학대를 한 경우도 16%로 1년 새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학대 가정의 경우 유심히 관리하기 때문인데 감시망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의 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양육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또 그 가정이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학대 아동을 부모에게서 분리한 사례는 전체의 10% 정도인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 조치도 1,100건이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학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안별로 감점 처리되거나 아예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뒤 대입에 응시해도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이나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필수 적용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 교내 선도와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선도, 출석 정지나 전학, 퇴학 처분 등 크게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위치에 기재되는데 각 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 상황별 차등 점수를 매겨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입학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전형 같은 경우가 지원 자격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고요. 보통 감점이나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락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중요하게 전형에 적용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를 치러도 학생부에 기재된 이상 감출 수는 없습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 조치에 대한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을 입학 전형에 반영할지는 대학별로 판단합니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시 모집 전형은 2026년 1월 중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학폭 조치 사항 반영 방법을 비롯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폭력과 강도, 절도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부터 2달 동안 길거리와 일터,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범죄는 반드시 구속 수사하고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허가 없이 제작된 총기와 화약류 등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살상력을 떨어뜨린 저위험 권총 3만 정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이미 테이저건도 도입돼 있고 장비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국내 업체가 개발한 권총으로 사격 시범을 보입니다. 격발에도 상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반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것도 수월한데 무게는 기존 권총보다 40% 가볍고 위력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잇따르는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성은 높이고 살상력은 낮춘 이른바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기존 389경 권총 2만 2천 정에 더해 3년 동안 저위험 권총 2만 9천 정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 5만여 명이 총기 한정씩을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장비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기동대 소속 경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테이저건이 있어도 사용했다간 자칫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어 난리가 난다고 말했고, 형사과 경위도 경찰직의 안전성을 보장할 면책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서울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릴 때도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지 않고 2시간 반 가까이 대치했습니다. 사용 이후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여러 형태의 책임에서 국가가 상당 부분 감소를 시켜주는 현실성 있는 사용의 전제 조건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경찰력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경찰력이 이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첫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오남용의 문제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는. 무엇보다 1인 1총기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치 성향이 진보 혹은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중도 성향보다 뉴스 댓글이나 대댓글 작성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대에서 60대 1,000명을 상대로 지난 16일부터 20일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스에 댓글을 올리거나 타인의 댓글에 답하는 대댓글을 쓴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분류했더니 진보가 39.1%, 보수가 38.9%였습니다. 같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반응한 이들의 비율은 29.8%로 진보나 보수보다 약 9%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뉴스 댓글에 좋아요나 싫어요 같은 공감, 비공감 표시를 한 이들은 보수 성향이 46.1%, 진보 43%, 중도가 37.4%로 집계됐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상담 치료를 받을 경우 자살 위험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연대가 자살 시도자 11,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상담 치료를 받은 뒤 자살 위험도가 높은 사람 비율이 60% 정도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80개 병원을 찾은 자살 시도자 2만 6천여 명 가운데 여성이 65%였고 연령대는 20대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정신적인 문제로 시도했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Скажи мне, 3 машинки 100 запуска еще стоят. Поки стоять. От так. Рухли на поглибленому. Ёлки-палки. Думаю, ты тут не запарився, ні? Добрий вечір. Сиди на місці. Так. Сиди. Я не буду сидіти, бо... Вот так, тут. Присядь. Стоять. Під час поглибленого огляду автомобіля марки BMW, яким на виїзд з України прибула 22-річна громадянка Чехії, прикордонники спільно з митниками у ніші для запасного колеса у спеціально виготовленому сховку виявили громадянина України, який в такий спосіб намагався перетнути кордон. Не бігай. Дружище, не бігай. Не бігай. Не бігай.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은 강이나 바다 같은 물속에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데요. 최근 빛을 활용해 물속 미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빛으로 물속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내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유용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흔히 편의점에서 사 먹는 생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을까요? 네, 실크 티백으로 불리우는 삼각 티백 1개로 우려낸 티 한 잔 속에는 약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30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또 노르웨이에서 시판되는 4개의 브랜드의 생수병에서는 지름 100나노 수준의 나노 플라스틱이 1ml당 평균 1.6억 개나 나오죠. 성인 기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한다고 보면 연간 저희는 120조 개의 나노 플라스틱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강 2곳에서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오염돼 있다는 사실도 우리나라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빛으로 수돗물 속 미세 플라스틱을 빠르게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술일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알려져 있는 플라스틱은 크기가 약 1마이크로부터 5mm에 해당되는 크기에 속하는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이런 크기는 나노섬유나 거름망으로 걸릴 수 있는데요. 예. 1마이크론보다 작은 나노 플라스틱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촘촘한 거름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름망이 세밀해질수록 통과하는 물의 양이 적어져서 제대로 충분히 거르기도 어렵거니와 실제로 걸러지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부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이나 공기 중에서 크기가 작을수록 더 확산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축하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 전기, 정확하게 말하면 전압을 줘서 일정한 방향으로 모일 수 있는 나노칩을 제작했습니다. 예. 한 곳에 모이게 만들면 이제 모인 곳에서 돋보기 들여보듯이 이렇게 빛을 쏴서 어떤 플라스틱 종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나노 크기의 입자는 눈으로 볼 수 있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거기서 나오는 산란된 빛으로 어떤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낱개로 보면 너무 작아서 무슨 종류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불을 갖다 대면 보이는 거죠. 예. 마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헬기를 타고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마리 멸치는 볼 수 없지만 떼지어 다니는 멸치 군단은 볼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모아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 모아서 이제 확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인이 예. 생각하기에는 생소한 원리라서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입자를 플러스가 전하가 있는 곳으로 끌어당기면 가능하죠. 예. 그것을 저희는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는 전기 영동법이라고 해서 직류 전압을 가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은 고분자의 종류라서요. 전하를 띠지 않는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교류 전압을 전가해주고 특정 주파수의 교류 전압에서 마치 전하를 띈 것처럼 만들 수 있죠. 이를 유전 영동법이라고 합니다. 입자를 분극시킨다고 하죠. 분극이 된 입자는 전극의 특정 부위로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전기를 통해서 모인다 그래서 전기 집계 역할을 하는 전극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 안에 떠다니는 나노 입자는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나노 전극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하를 띠지 않는 종류를 전하를 띠게 만드는 기술이다. 자, 유전 영동 현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원리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유전 영동 현상은 마치 자성이 없는 입자를 자성이 가진 입자로 만들기 위해서 전압을 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자석에 S극이든 N극이든 어떤 극성을 띠게 만드는 현상이고요. 그 현상으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전압 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개발한 나노갭 칩이 가지는 특이한 점은 멀리 있는 나노 입자도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 스튜디오 안에 이게 저희가 거대한 수조라고 가정을 하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개발한 나노 집게 칩에 전압을 가해주면 에어컨이 켜진 것처럼 바람의 흐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먼지들이 다 제 앞에 있는 특정 부위로 모이게 디자인된 전기 집게 칩을 만든 것이죠. 먼지를 잡아낸다는 개념 때문에 집게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깊은 과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네. 충분히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전기적인 흐름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농축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레이저를 쏴서 그거를 산란시킨 빛으로 또 알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거고요.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300나노에서 800나노의 파장을 가지는 빛인데요. 그거보다 작은 입자를 그 파장으로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는 그거보다 작은 파장을 쏴주면서 재야 되는데 그러면 열이 또 발생하고 작은 입자를 모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700나노 파장대를 갖는 레이저를 쏴주면서 그 레이저의 나노 플라스틱이 빛을 막고 산란되면 그 산란된 빛을 통해 라만 분광법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물질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분석 성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간접 관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존의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내는 기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개발하신 기술의 차별점은 뭘까요? 기존의 미세 플라스틱은 거름망을 통해서 잡아내죠. 저희가 채를 친다고 하는데요. 거름망의 크기가 큰 입자들만 걸러서 필터링하고 작은 입자들은 거름망의 구멍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강가에서 저희가 잠자리채나 거름망 같은 것을 미세 플라스틱으로 채집하긴 하는데요. 거름망의 구멍의 크기가 물리적으로 제일 작게 만든 것이 수십 마이크론이거나 수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채의 구멍이 작을수록 필터링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50리터 드럼통 하나를 거르는데 한 8, 9시간이 걸리죠. 그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도 많아봐야 10개 정도 거를 수 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불가능합니다. 거르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기존 방식은 더 오래 걸리고 제가 타겟하는 나노 플라스틱은 못 거르는데 제가 개발한 방식은 사이즈가 지금 나온 거름망 기반의 방식보다 100배나 작은 크기를 단 10초 만에 걸러내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방식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냈다는 과정을 또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실험 과정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세 플라스틱을 떨어뜨릴 나노갭 칩을 전극을 연결해서 만들고요. 현미경 아래 그 칩을 놓습니다. 칩의 크기는 약 2cm 바이 2cm 정도로 작고요.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액체를 조금 떨어뜨린 후 커버 슬라이드로 덮고 전선을 연결해서 교류 전압을 가해주면 현미경 내에서 레이저를 쏴주는 동시에 특정 입자들이 특정 공간으로 모이고 이를 라만 분광법을 통해서 산란광을 읽어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액체 안에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넓은 바다나 강에서도 쓸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사용하는 유전영동 방법은 입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부산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온이 덜 있을수록 잘 된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먹는 물에도 이온이 있죠. 미네랄 워터라고 하잖아요. 이런 물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성능이 정말 좋은 유동 영동력을 만들 수 있는 나노갭 칩은 이온이 존재하더라도 동작을 잘 합니다. 저희가 만든 칩은 이번에 수돗물에서 섞여 있는 미세 플라스틱 농축하는 데 성공했고요. 아직은 바닷물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칩을 잘 만들어도 바닷물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정제하고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닷물의 염분 자체가 이온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하지만 내천이나 강물 같은 민물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강이나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기술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유용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치성 피부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이 염증성 장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펜실베이니아 의대 연구팀은 영국의 건강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소아와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 100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난치성 장 질환인 크론병에 걸릴 확률이 소아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사람보다 74% 높았으며 성인은 36%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심한 소아 환자는 궤양성 대장염 위험도 65% 더 컸고 성인은 중증도와 상관없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궤양성 대장염 위험이 32%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 5분 정도 걸리던 의료기기 결함 검사를 3에서 5초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존 결함 검사 방식에 AI를 접목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의료용 카테터에 적용해서 복잡한 형상을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동화가 어려워 눈으로 검사할 때 최대 5분 정도 걸리던 의료용 카테터 검사 시간이 3에서 5초로 단축되고 정상과 불량 제품을 평균 95% 정확도로 가려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광산과 같은 지하 매설물 붕괴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매몰된 사람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하 40m 깊이의 광산 안반 속에서 음성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기장 지중통신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해외 연구진이 개발한 수십 미터 크기의 송신 안테나를 1m로 소형화하고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자기유도 기반 수신 센서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안테나는 지상과 땅속을 이어주는 기지국 역할을 하게 되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연결하면 통신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공동연구팀이 지난 2019년 발견된 M87 블랙홀의 자기장 강도를 추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7개의 전파 망원경으로 구성된 한일 공동 우주 전파 관측망은 M87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진 제트가 방출되는 과정에서 제트 내의 플라즈마가 냉각되는 현상을 분석해 자기장 강도를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블랙홀에서 약 2에서 10광년 떨어진 제트 자기장 강도는 0.3에서 1 가우스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M87Z의 자기장이 블랙홀 중심부에서 약 10광년 거리까지 방출되는 동안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크게 소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당초 경찰이 9월부터 전국 스쿨존에서 일부 시간대 속도를 50km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 발표를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고 9월이 되더라도 스쿨존 속도 제한은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실 때는 시간에 상관없이 시속 30km 미만을 항상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